저놈이 도둑놈입니다. 뭐라 하였느냐, 이 종놈의 자식이? 바둑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대감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대감댁 청지기가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대감댁에서 가장 힘 있는 청지기를 향해 10살짜리 종놈이 손가락질을 한 겁니다. 사랑채 안이 얼어붙었어요. 이 아이가 왜 하필 바둑판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게 됐는지. 그걸 알려면 며칠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같이 가보시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어느 고을에 윤판서라는 대감이 살았습니다. 팔도에서 손꼽히는 만석군이었지요. 곳간이 12채, 논이 1000마지기, 하인만 30이 넘었습니다. 대감댁 대문을 들어서면 안채까지 한참을 걸어야 했어요. 기와지붕이 겹겹이 이어지고 행랑채가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지요.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마당에서는 늘 빗자루 소리가 났습니다. 이 커다란 대감댁 한 구석, 행랑채 끝방에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분이라는 여인과 돌이라는 아이였어요.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행랑채 끝방 문이 열리고 분이가 나왔어요. 38, 마른 몸에 빛바른 치마 저고리. 치마 무릎 부분이 닳아서 속천이 비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울 엄두를 못 냈지요. 그 품삯이면 돌이 집신을 한 켤레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분이는 늘 그랬습니다. 제 몸은 아무래도 좋았어요. 아들만 굶지 않으면 됐지요. 안채 마루에 물을 뿌리고 걸레를 짰습니다. 나무 마루가 손바닥 아래로 차가웠어요. 무릎을 꿇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한 뼘, 또 한 뼘. 긴 마루가 끝날 때쯤이면 무릎이 쓰리고 손가락이 뻣뻣해졌지요. 마루를 다 닦으면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고 가마솥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었어요. 밥이 되는 동안 장독대로 가서 항아리 뚜껑을 닦았습니다. 밥이 뜸이 들면 상을 차렸지요. 안채 마님 아침 진지상이었습니다. 상을 올리면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래를 하면 물 깃기가 기다렸습니다. 물을 기르면 곳간 정리가 있었고 곳간을 정리하면 또 부엌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해가 질 때까지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해가 져도 끝이 아니었어요. 저녁상을 올리고 그릇을 씻고 부엌 바닥을 닦고 내일 쓸 물을 미리 길어다 놓아야 했습니다. 분이의 하루는 그랬어요. 매일이 그랬습니다. 쉬는 날이란 건 없었지요. 전부 아들 돌이 하나 때문이었어요. 돌이는 올해 10살이었습니다. 대감댁에서 소독 노릇을 했지요. 마당을 쓸고 나무를 하고 물을 깃고 어른 하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뛰어다녔습니다. 10살이면 놀아야 할 나이인데 이 아이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무를 할 때 돌이 손이 가장 작았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어른 하인한테 꾸지람을 듣거든요. 물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부엌까지 날랐지요. 물이 넘쳐서 저고리가 젖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분이가 행랑방 문을 열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참이었지요. 방 안에 돌이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돌이야, 밥 먹었느냐? 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시시한 눈으로 해맑게 웃었어요. 어메, 나 밥 먹었으니 걱정 마. 방 구석에 빈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래기죽 한 그릇이 돌이의 저녁이었지요. 분이는 알고 있었어요. 돌이가 저렇게 웃을 때는 괜찮지 않을 때였습니다. 분이가 돌아 앉았어요. 등을 보이고 앉은 건 눈물을 들키기 싫어서였지요. 돌이는 엄의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매가 울고 있다는 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걸면 어매가 더 울 테니까. 이 모자의 밤은 그랬습니다. 서로 말 못하는 것들을 삼키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자, 이 커다란 대감댁을 진짜로 굴리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대감이 아니었습니다. 청직이 최치겸이었어요. 청직이란 대감댁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지요. 최치겸은 이 대감댁에 20해를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말단 하인으로 들어와서 제주와 눈치로 한 계단씩 올라갔지요. 지금은 청직이 대감 바로 아래 사람이었습니다. 곳간 열쇠가 이 사람한테 있었어요. 곡식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장부를 이 사람이 썼습니다. 하인을 누구를 쓰고 누구를 내보낼지 이 사람이 정했어요. 대감한테 누가 만나고 못 만나는지도 이 사람이 조절했지요. 쉽게 말하면 대감댁 살림 전체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최치겸 앞에서 숨도 크게 못 쉬었어요. 눈 밖에 나면 그날로 쫓겨나거든요. 아무리 오래 일한 하인이라도 최치겸 한마디면 그날로 보따리를 싸야 했습니다. 반듯한 도포의 검은 갓. 허리가 꼿꼿했지요. 말을 할 때는 항상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웃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최치겸이 안채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앞쪽의 분이가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두 손을 멈추고 엎드리다시피 했지요. 최치겸은 분이 앞을 지나갔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걸음이었습니다.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최치겸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천천히 허리를 일으켰지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하녀고 저 사람은 청직이니까 쳐다보지 않는 게 당연한 거라고. 대감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바둑을 두는 시간이었지요. 윤판서 대감은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아주 많이. 사랑채에 바둑판을 놓아두고 틈만 나면 최치겸을 불러 한 판 뒀어요. 살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곳간에 곡식이 얼마나 있는지, 장부가 맞는지, 하인이 몇 명인지. 그런 건 전부 최치겸한테 맡겨놓았거든요. 대감이 바둑에 빠져 사는 동안 대감댁은 최치겸이 돌렸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늘 수군거림이 있었어요. 최치겸이 누구를 내쫓았다더라. 누가 최치겸 눈 밖에 났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행랑채를 돌았지요. 분이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게 이 대감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도리한테도 늘 말했습니다. 청직이 어른 앞에서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라. 시키는 일만 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건 분이도 도리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의 아버지는 천민이었습니다. 이름 석자 내세울 것 없는 사내였지요. 그런데 이 사내에게는 한 가지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바둑을 두면 양반도 이기지 못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장터에서 바둑판이 펼쳐지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갓쓴 양반이 맞은편에 앉아도 결국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는 쪽은 양반이었습니다. 사내는 이기고도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돌을 거두고 아들을 업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들이 도리였습니다. 3살 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도리를 무릎에 앉혀놓고 바둑돌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검은 돌 하나, 흰 돌 하나. 아이 손바닥보다 큰 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판 위에 하나 놓으면 도리가 따라 놓고 도리가 엉뚱한 데 놓으면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틀렸다고 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바둑은 거짓말을 못한다. 판 위에 다 보여.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두는지, 뭘 숨기려 하는지 돌이 다 말해준다. 도리는 그 말 뜻을 몰랐습니다. 3살이었으니까요. 그냥 아버지 무릎이 따뜻했고 바둑돌이 반질반질해서 좋았습니다. 5살 되던 해 아버지가 병으로 눕더니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금간 바둑판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무가 갈라진 틈 사이로 손가락을 넣으면 아버지,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는 그 바둑판을 품에 안고 잤습니다. 매일 밤 신기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매분이는 바둑을 모르고 대감댁 하인 중에 도리한테 바둑을 가르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의 실력이 날로 늘어갔습니다. 한 번 본 대둑은 머릿속에 통째로 남았습니다. 돌 하나하나의 위치, 순서, 흐름. 사진을 찍어두듯 그대로 기억했습니다. 수십 수 앞을 내다보는 듯한 감각도 생겨났습니다.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대감댁 소동이었으니까 사랑채의 심부름을 드나들었습니다. 차를 날르거나 화로에 숯을 넣으러 갈 때 대감과 청지기 최치겸의 대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두던 그 감각이 온몸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최치겸이 방금 놓은 수. 그 수를 보는 순간 도리의 머릿속에서 다음 세 수가 자동으로 그려졌습니다. 저기 놓으면 대감이 여기 받고 그러면 저쪽이 뚫리고. 도리는 자기도 모르게 바둑판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숫집게를 든 채로. 얼마나 지났을까?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뭘 보느냐? 최치겸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도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가늘게 좁혀져 있었습니다. 도리의 등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숫집게가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숯을 넣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허겁지겁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었습니다. 마루를 내려오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뒤에서 최치겸의 시선이 등에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리는 사랑채에서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숯을 넣고 바로 나왔습니다. 대신 눈만 움직였습니다.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3초. 그 3초 안에 바둑판 전체를 찍어 두었습니다. 행랑방에 돌아오면 도리는 아버지의 낡은 바둑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 대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놓아봤습니다. 한 수도 빠뜨리지 않고. 이게 도리의 유일한 공부법이었습니다. 스승도 없고 책도 없고 있는 건 기억력과 아버지가 남긴 바둑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리가 그날 본 대국을 복기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치겸의 수가 이상했습니다. 여기에 두면 대감의 대마가 잡힙니다. 그런데 최치겸은 그 자리를 놔두고 엉뚱한 곳에 뒀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최치겸 실력이면 그 수가 보이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도리는 며칠 전 대국도 떠올려 봤습니다.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길 수 있는 수를 뻔히 놔두고 안 두고 있었습니다. 예전 대국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몇 달 전, 그때는 달랐습니다. 최치겸이 진짜 실력으로 치열하게 뒀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만
이런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도리가 바둑돌을 손에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 왜 안 이기지? 그리고 왜 자꾸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거지? 대감과 바둑을 두다가 측간 간다고 나가는 일이 최근 들어 잦아졌다는 것도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도리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알기엔 너무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건 확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판 위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바둑판을 내려다봤습니다. 금이 간 나무 틈새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이 양반 뭔가 숨기고 있어. 며칠 뒤 대감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곧간 곡식 출납 장부를 대조해보니 쌀 수백 석이 장부와 맞지 않았습니다. 수백 석이면 마을 하나가 한 해를 먹고 사는 양이었지요. 대감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만석군 대감댁에서 곡식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누군가의 목이 날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청지기 최치겸이 대감 앞에 나섰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곧간 취 비록을 살펴보니 하녀 분이의 이름이 있사옵니다. 부엌 담당이라 곡식을 드나들 구실이 있었고 상인 박 주사와 내통하여 곡식을 빼돌린 것이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최치겸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분이 방에서 나왔다는 쪽지였습니다. 상인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곡식양, 받을 돈. 글씨가 서투른 것이 오히려 더 진짜처럼 보였거든요. 분이는 그 쪽지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최치겸이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집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이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였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는데 하인 둘이 양쪽 팔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부엌에서 마당까지 끌려오는 동안 분이의 집신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맨발이 흙바닥에 닿았지만 줄 틈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대감이 서 있었고 그 옆에 최치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대감 앞에 끌려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최치겸이 쪽지를 분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내 방에서 나왔다. 상인 박 주사와 주고받은 것이지. 날짜도 적혀 있고 곡식 양도 적혀 있다. 할 말이 있느냐?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보는 쪽지였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억울함보다 먼저 공포가 왔습니다. 대감의 눈이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으니까요. 분이가 이마를 땅에 박으며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 시각에 저는 청지기 어른 심부름으로 저작거리에 나가 있었사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치겸이 직접 분이를 불러 저작거리에서 소금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분이는 그 심부름을 갔다 왔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웠습니다. 곳간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최치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팔짱을 낀 채 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심부름을 시켰느냐. 거짓말로 빠져나가려 하지 마라. 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시킨 적 없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분이가 다시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정령 아니옵니다. 제발 믿어주시옵소서. 대감의 눈에는 이미 판단이 끝나 있었습니다.
20년을 곁에 둔 청지기의 말과 몇 년 된 하녀의 말. 증거가 있는 쪽과 없는 쪽. 어느 쪽이 무거운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근본 없는 천 것은 믿는 게 아니요. 과부년이 결국 사고를 쳤어. 그 많은 곡식을 어디로 빼돌렸대. 아들내미도 있던데 같이 한 거 아니요? 아무도 분이 편을 들지 않았지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청지기 어른이 말했으니까,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분이와 매일 부엌에서 같이 일하던 하녀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포도청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색 옷에 전립을 쓰고 밧줄을 든 포졸 둘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분이의 양팔을 뒤로 묶었습니다. 분이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억울함만 가득한 채 고개가 앞으로 꺾였습니다. 분이가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쪽으로. 한 발 한 발 질질 끌려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 자락이 흘바닥에 끌렸습니다. 아까 벗겨진 집신 한 짝이 마당 한가운데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주워주지 않았습니다. 마당 건너편 담 모퉁이 뒤에 도리가 있었습니다. 나무를 패다가 소란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담 뒤에 숨어서 처음부터 봤습니다. 어매가 끌려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집신이 벗겨지는 것을 봤습니다. 무릎 꿇는 것을 봤습니다. 이마를 땅에 박는 것을 봤습니다. 최치겸이 내가 언제 그런 심부름을 시켰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편을 안 들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포졸이 팔을 묶는 것을 봤습니다. 전부 낯익은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마루를 닦던 그 등이었습니다. 밤에 이불을 여며주던 그 손이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매가 대문 쪽으로 한 발짝씩 멀어졌습니다. 도리는 담 모퉁이를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매, 어매. 도리가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하인이 도리를 붙잡았습니다. 허리를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놈아. 도리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팔을 휘젓고 다리를 찼습니다. 하지만 10살짜리가 어른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양만으로. 괜찮아.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 포졸에게 끌려가면서 하는 말이 괜찮다니. 어매는 그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리한테는 늘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밥 먹었다고. 분이가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리의 시야에서 어매의 뒷모습이 사라지는데 몇 초도 안 걸렸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 남은 건 흙바닥에 찍힌 무릎 자국과 끌려간 자리에 남은 치마 자락의 흔적과 집신 한 짝뿐이었습니다. 도리는 하인의 팔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뒹구는 집신을 바라봤습니다. 그 집신의 바닥이 닳아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새 집신을 사줘야 한다고 분이가 지난달에 혼잣말을 했었습니다. 결국 못 사줬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텅 빈 행랑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매가 없는 방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아니, 넓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올 때마다 방 안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어매가 있을 때는 그 바람을 몰랐습니다. 어매 체온이 방을 데우고 있었으니까요.
도리는 어매가 누웠던 자리에 손을 대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매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땀 냄새와 잿물 냄새가 섞인 고단한 냄새. 하지만 도리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어매가 밤에 돌아와서 이불을 여며주던 손길이 떠올랐지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갈라진 틈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이불 끝을 턱 밑까지 올려주면 도리는 그제야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어매의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작은 방을 채우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방 한 구석에 아버지의 낡은 바둑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 바둑판을 끌어안았습니다. 금간 나무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이제 어매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이 바둑판뿐이었습니다. 도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이를 악물고 눈물만 바둑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둑판 위 금간 틈 사이로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도리는 밤새 울었습니다. 바둑판을 끌어안은 채 울다가 벽에 기대어 울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어매 냄새가 배어있는 이불이었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더 울었고 안 맡으려고 이불을 밀어내면 추워서 또 끌어당겼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도리는 부은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울면 어매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지요. 도리가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행랑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감을 직접 만나서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높은 분이니까 말하면 알아주실 거라고. 10살짜리의 생각이었거든요. 사랑채 앞마당까지 갔습니다. 하인 둘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딜 가느냐? 대감마님을 뵈어야 합니다. 하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도리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도둑년 자식이 어딜 감히. 썩 물러나지 못해. 밀려났습니다. 도리는 일어나서 옷에 흙을 털었습니다. 사랑채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인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저 안에 대감이 있었지만 종놈의 자식은 문 앞에도 설 수 없었습니다. 도리는 대감댁을 나섰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집신을 신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도성거리를 헤맸습니다. 포도청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종놈의 행색을 보고 대꾸도 안 하거나 턱으로 방향만 가리켜 주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돌이 박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도청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큰 대문 앞에 포졸 둘이 서 있었습니다. 도리보다 3배는 커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리가 대문 앞에 서자 포졸 하나가 내려다봤습니다. 뭐냐? 우리 어매가 여기 잡혀와 있습니다. 윤판서 대감댁 하녀분이 포졸이 귀찮다는 듯 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매는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청지기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포졸이 도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맨발에 흙투성이 옷, 퉁퉁 부은 눈. 밤새 울다 온 게 티가 났습니다. 너 네 집종이냐? 도리가 주먹을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윤판서 대감댁 종입니다. 포졸 2명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만석군 대감댁 이름에 살짝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뭐냐? 도리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청지기가 대감마님과 바둑을 둘 때마다 중간에 자리를 비웁니다. 일부러 판을 길게 끌고 뒷간에 간다고 나갑니다. 그때마다 곳간 쪽으로 갔습니다. 포졸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둑 두다가 뒷간 간 게 증거라는 거냐? 도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청지기가 일부러 바둑을 길게 끄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수가 있는데 안 두고 포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만석군 대감댁 청지기가 곡식을 빼돌렸다. 20해 넘게 그 댁을 지킨 사람이 그걸 10살짜리 종놈이 바둑 얘기로 증명하겠다. 도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포졸의 눈에는 이미 대화가 끝나 있었습니다. 꼬마야, 가서 내 주인한테 얘기해라.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다. 포졸이 돌아섰습니다. 도리는 포도청 대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분해서 떨리는 건지 지쳐서 떨리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줬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줬지요. 10살 종놈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도리는 돌아섰습니다. 왔던 길을 되짚어 걸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뛰다시피 했는데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발바닥에 박힌 돌멩이가 그제야 아팠습니다. 대감댁 골목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도리.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골목 안쪽 감장 그늘에 최치겸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도포, 검은 갓, 그리고 가늘게 좁혀진 눈. 도리가 포도청에 다녀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최치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도리 앞에 멈추더니 허리를 숙여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꼬맹이 어디 갔다 오느냐? 도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최치겸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면 내 어미가 매를 더 맞을 게다. 포도청에서 죄인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주리를 틀지. 내 어미가 더 고생할 게다. 도리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치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어요. 조용히 있으면 그나마 내 어미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 알겠느냐? 최치겸이 도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손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최치겸이 몸을 일으켜 돌아섰습니다. 깔끔한 도포 자락이 펄럭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리는 골목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무서웠습니다. 어매가 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최치겸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최치겸의 눈이었습니다. 위협하는 동안 내내 최치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을 대감 곁에서 버텨온 사람이 10살짜리 앞에서 눈을 흔들었습니다. 도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양반 나를 무서워하고 있어. 내가 뭔가를 알까봐 겁나는 거야. 확신이 생겼습니다. 최치겸이 범인이라는 확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바둑이 얘기를 해봐야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종놈의 말은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부에 분이 이름이 있고 쪽지가 나왔고 청지기 어른이 지목했으니까. 그게 이 세상의 규칙이었지요. 도리는 행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발바닥이 쓸려서 따가웠습니다. 돌멩이에 긁힌 자리였습니다. 아팠지만 닦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바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바둑판. 금이 간 나무. 도리는 그 바둑판을 끌어당겨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둑은 거짓말을 못한다. 판 위에 다 보인다. 도리는 바둑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었습니다. 돌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최치겸이 어떻게 뒀는지, 언제 자리를 비웠는지, 돌아와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행랑방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바둑판을 방 한가운데 꺼내놓고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바둑판 위에 금 간 틈새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했지요. 도리는 바둑돌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검은 돌, 흰 돌. 아버지가 쓰던 돌이었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손에 쥐었던 흔적이었지요. 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바둑판이 펼쳐졌습니다. 수개월 전 대국부터 떠올렸습니다. 석 달 전 대국. 대감이 흑, 최치겸이 백. 초반부터 치열했습니다. 최치겸이 중앙을 잡고 대감이 변을 파고들었지요. 중반에 최치겸이 날카로운 끊음수를 넣었고 대감이 한참을 고민하다 응수했습니다. 끝까지 팽팽하게 가다가 최치겸이 반집 차이로 이겼습니다. 진짜 실력으로 둔 대국이었지요. 도리가 바둑판 위에 그 대국을 놓아봤습니다. 한 수 한 수 기억나는 대로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2달 반 전 대국. 이번에는 대감이 이겼습니다. 최치겸이 중반에 무리수를 뒀거든요. 하지만 그 무리수도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노림수가 빗나간 거지 일부러 진 건 아니었어요. 이것도 정상이었습니다. 도리는 하나씩 시간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2달 전, 1달 반 전, 1달 전. 머릿속에 저장된 대국들을 하나씩 꺼내서 바둑판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1달 전 대국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최치겸의 수가 느슨해졌거든요. 중반에 대감의 대마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뻔히 보이는데 최치겸이 엉뚱한 곳에 뒀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최치겸 실력이면 그 자리가 안 보일 리가 없었어요. 도리가 돌을 하나 집어 그 자리에 놓아봤습니다. 노는 순간 흙의 대마가 끊기고 세수 안에 대감이 무너지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걸 왜 안 뒀을까? 그 다음 대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도. 최근 대국으로 올수록 더 노골적이었지요. 이길 수 있는 수를 놔두고 허술한 수를 반복하고 판을 질질 끌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시간을 벌려는 것처럼. 도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한 대국에서 도리가 멈칫했습니다. 곡식 장부가 문제된 그 무렵의 대국이었습니다. 그날도 최치겸은 허술하게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노골적이었어요. 초반부터 힘을 빼고 뒀습니다. 이기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지요. 대감은 눈치를 못 챘을 겁니다. 자기가 잘 두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그날 대국 중간에 최치겸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감마님, 잠시 측간 다녀오겠사옵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사랑채를 나갔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둑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별일 아닌 것처럼. 도리는 그 시각에 마당에서 장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뒤쪽 마당이었거든요. 장작을 한 아름 안고 부엌 쪽으로 가는데 사랑채 뒷문이 열리고 최치겸이 나왔습니다. 측간은 사랑채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치겸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곳간 쪽이었지요. 도리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청직이 어른이니까 곳간에 볼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장작이 무거워서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었습니다. 곡식이 빠져나간 그 시간. 도리가 바둑판 위에 그날 대국을 다시 놓아봤습니다. 최치겸이 자리를 비운 시점은
정확히 대국 중반이었습니다. 43 숫제와 44 숫제 사이. 도리는 그 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치겸이 돌아온 뒤에 수순을 놓아봤습니다. 확연히 달랐지요. 나가기 전보다 더 허술했습니다. 수가 급해졌습니다. 빨리 끝내려는 것처럼. 대감이 어디 놓든 크게 저항하지 않고 판을 접는 방향으로 뒀습니다.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감마님이랑 바둑 두는 척하면서 중간에 빠져나가서 곳간 장부를 고치거나 상인한테 곡식을 넘긴 거야. 그리고 빨리 돌아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바둑을 마저 둔 거야. 도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둑돌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해졌어요. 대감마님한테 직접 보여드리면 된다. 그날 바둑을 그대로 놓아드리면 대감마님도 아실 거야. 그 양반이 그날 얼마나 이상하게 뒀는지. 하지만 도리는 바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감한테 직접 접근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 사랑채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포도청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종놈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대감이 직접 도리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대감의 눈에 띄어야 했어요. 대감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도리는 바둑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바둑판. 금간 나무.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방 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나 할 수 있겠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둑판 위에 놓인 돌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대로. 판 위에 다 보인다고. 거짓말은 숨길 수 없다고. 도리는 바둑돌을 하나씩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윤판서 대감에게는 한 가지 낙이 있었습니다. 매달 대감댁 마당에서 바둑 대회를 여는 것이었지요. 동네 내로라 하는 바둑꾼들이 모여들고 대감이 마루 위 상좌에 앉아 대국을 지켜보는 날이었습니다. 대감에게 이날은 명절보다 기다려지는 날이었어요. 마침 대회 날이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마당이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이 바둑판 여러 개를 마당 곳곳에 펼쳐놓았지요. 방석을 깔고 돌주머니를 놓고 물항아리를 옮겼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갓쓴 양반도 있었고 장터에서 올라온 상인도 있었고 머리 하얀 노인도 있었습니다. 바둑 좀 둔다는 사람들이었지요. 대감이 사랑채에서 나와 마루 위 상좌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 청지기 최치겸이 서 있었지요. 깔끔한 도포의 검은 갓, 가늘게 좁혀진 눈. 마당을 내려다보는 얼굴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도리는 평소처럼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찻잔을 나르고 물을 따르고 빈 잔을 치웠지요. 종놈의 일이었으니까요.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마당 여기저기서 바둑돌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 딱. 도리는 찻잔을 나르면서 대국들을 봤습니다. 눈만 움직였지요. 3초면 판 전체가 익혔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눈이었어요. 도리는 찻잔을 내려놓고 멈춰 섰습니다. 마당 한쪽에 빈 바둑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었지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도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제 밤새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대감의 눈에 띄려면 바둑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이 대회에서 이겨야 한다. 종놈이 대회에 나가면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도리가 빈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지요. 뭐냐, 꼬맹이. 한 판 두겠습니다. 사내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대회 규정에 나이 제한은 없었거든요. 바둑판 앞에 앉으면
누구든 둘 수 있었습니다. 사내가 어깨를 으쓱하고 흑돌을 집었지요. 첫 수가 놓였습니다. 도리가 백을 잡았습니다. 10수 만에 끝났습니다. 사내가 멍한 표정으로 바둑판을 내려다봤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를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 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 꼬맹이가 이겼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종놈의 자식이 바둑을 둔다는 것만으로도 구경거리였는데 이겼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다음 상대가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법 둘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도리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 상대도 이겼습니다. 세 판을 연속으로 이기자 마당의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구경꾼들의 눈이 진지해졌어요. 저 꼬맹이가 대체 누구냐는 시선이었습니다. 마루 위에서 대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게 보였지요. 저기서 무슨 일이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소동도리가 바둑을 두고 있사옵니다. 세 판째 이기고 있사옵니다. 대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도리는 계속 이겼습니다. 4판, 5판. 상대가 바뀔 때마다 실력이 올라갔지만 결과는 같았지요. 도리의 수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상대가 어디를 공격하든 이미 막혀 있었고 상대가 수비하면 그 뒤를 찔렀거든요. 결승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바둑판 하나가 놓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둘러섰지요. 상대는 머리가 반백인 노인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둔다는 사람이었어요. 도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지요.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수가 묵직했거든요. 초반에 중앙을 잡고 단단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도리가 변에서 파고들었지만 쉽게 뚫리지 않았지요. 중반까지 팽팽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런데 중반 이후 도리의 수가 달라졌습니다. 한 수 한 수가 연결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관계없어 보이던 돌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그림이 됐습니다. 노인이 뒤늦게 알아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리의 백이 중앙과 변을 동시에 있는 수를 놓는 순간 노인의 흑 대마가 끊겼습니다. 노인이 바둑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지요. 마당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대감이 마루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지요. 대감이 직접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길을 비켰어요. 대감이 도리 앞에 섰습니다. 도리가 올려다봤지요. 10살짜리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바둑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하고 한 판 두어보거라. 마당이 술렁였지요. 대감이 직접 나선 것이었으니까요.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대감의 흙이 우상귀 화점에 놓였습니다. 도리가 백돌을 집어 잠시 바둑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놓았지요. 딱. 수가 쌓일수록 대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요. 그 다음은 놀라움이었어요. 30수가 넘어가자 대감의 손이 느려졌습니다. 10살짜리 종놈의 수에 대감이 고민을 하고 있었지요.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대감이 중앙에 큰 집을 짓고 있었는데 도리가 그 집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귀곡사 변형이라 불리는 난제의 핵심이었지요. 도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수인 것처럼 놓았어요. 대감의 바둑돌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이 수를 내 놈이 얻지 않으냐? 대감마님, 이 바둑의 답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옵니다. 대감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0년 바둑 인생에 이런 아이는 처음이었지요.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도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리라 하옵니다. 분이의 아들이옵니다. 대감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분이 며칠 전 곡식 횡령으로 포도청에 끌려간 그 하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최치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도리가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우리 어매는 억울하옵니다. 대감마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대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리의 엎드린 등을 내려다봤지요. 작은 등이었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고 땀에 젖어 있었어요. 긴 침묵 끝에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채로 따라오너라.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대감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도리가 뒤따랐지요. 그리고 그 뒤를 최치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 전부 지켜본 터였습니다. 도리가 대감 앞에 엎드린 것도, 대감이 사랑채로 부른 것도, 최치겸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지요. 눈이 가늘어져 있었고 입술이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아이는 횡령범의 자식이옵니다. 어찌 사랑채에 들이십니까? 대감이 자리에 앉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왔다. 조용히 하게. 최치겸의 입이 다물어졌지요. 대감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거든요. 도리가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 고개를 숙였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어요. 대감마님, 곡식이 빠져나간 그 무렵 청지기 어른과 두신 바둑을 제가 다시 놓아보겠사옵니다. 최치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대감이 바둑판을 도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돌 주머니도 함께 놓아보거라. 도리가 떨리는 손으로 돌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검은 돌과 흰 돌을 양쪽에 놓았지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첫 수를 놓았습니다. 딱. 대감의 흙이 우상귀 화점에, 그 다음 최치겸의 백이 좌하귀에, 한 수 한 수 그날 대국을 처음부터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눈이 커졌지요. 이것을 한 번 보고 다 외웠단 말이냐? 소인은 한 번 본 바둑은 잊지 않사옵니다. 도리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수, 20수, 30수. 바둑판 위에 그날 밤의 대국이 그대로 살아났지요. 대감은 바둑판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났던 거예요. 자기가 둔 수가 맞았으니까요. 최치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도리가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43수째였지요. 대감마님, 여기서 청지기 어른이 이기는 수가 있사옵니다. 도리가 바둑판 위 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놓으면 대감마님의 대마가 잡히옵니다. 3수 안에 끝나는 자리이옵니다. 그런데 청지기 어른은 이 수를 안 두셨사옵니다. 대감이 바둑판을 들여다봤습니다. 도리가 가리킨 자리를 확인했지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그곳에 두면 자신이 졌을 수였습니다. 청지기 어른은 일부러 지신 것이옵니다. 이날만이 아니옵니다. 최근 들어 계속 그러셨사옵니다.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최치겸을 바라봤습니다. 최치겸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헛소리옵니다, 대감마님. 종놈의 헛소리를 어찌 믿으십니까? 도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감마님, 이날 대국 중간에 청지기 어른이 측간 간다고 자리를 비우셨사옵니다. 기억나시옵니까? 대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고 그날 밤을 떠올리는 것 같았지요. 그랬었지.
소인은 그때 마당에서 장작을 나르고 있었사옵니다. 청지기 어른이 측간이 아니라 곳간 쪽으로 가시는 걸 봤사옵니다. 사랑채가 얼어붙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지요. 최치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옵니다. 이놈이 어미를 빼내려고 꾸며낸 것이옵니다. 도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그리고 청지기 어른, 곳간에서 돌아오신 뒤에 바둑을 어떻게 두셨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사옵니다. 도리가 다시 바둑판 위에 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최치겸이 곳간에서 돌아온 뒤의 수순이었지요. 한 수 한 수 놓을 때마다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돌아오신 뒤에는 아까보다 더 허술하게 두셨사옵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신 것이옵니다. 마치 들킬까봐 서두르시는 것처럼. 대감이 바둑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최치겸을 바라봤지요.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50년을 바둑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도리가 놓은 수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감의 눈에는 보였거든요. 최치겸의 이마에 땀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바둑으로 증명하겠사옵니다. 제가 이기면 우리 엄의 누명을 풀어주시옵소서. 대감마님, 저와 이 양반이 바둑 한 판 두게 해주시옵소서. 청지기 어른의 진짜 실력을 대감마님 눈으로 직접 보시옵소서. 대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앉거라, 치겸아. 최치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감마님, 설마 이 어린 것의 말을 믿으시렵니까? 이건 모욕이옵니다. 앉으라 했다.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대감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지요. 최치겸은 어쩔 수 없이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려 도포 자락을 잡았어요.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도리 대 최치겸. 도리가 먼저 뒀습니다. 첫 수부터 거침없었지요. 날카로운 수였습니다. 상대를 몰아붙이는 수. 도망갈 틈을 주지 않는 수. 최치겸이 처음에는 허술하게 두려했습니다. 평소 대감 앞에서 하던 대로. 하지만 도리의 수가 너무 날카로웠지요. 허술하게 두면 바로 무너지는 자리였습니다. 한 수, 2수, 3수. 버티다 최치겸의 손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진짜 수가 나왔습니다. 도리의 공격을 정확히 끊는 수. 그 다음 반격. 그 다음 포위. 최치겸의 진짜 실력이 바둑판 위에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평소 대감 앞에서 보여주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바둑이었습니다. 대감이 바둑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지요. 치겸아, 내가 이런 수를 둘 줄 알았느냐? 최치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진짜 실력을 드러내버린 것이었거든요. 손에 쥔 바둑돌이 떨렸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봤습니다. 대감마님, 보셨사옵니까? 이 양반의 진짜 바둑이옵니다. 대감마님 앞에서는 일부러 약하게 둔 것이옵니다. 20년을 속여온 것이옵니다. 대감마님, 저놈이 도둑놈이옵니다. 대감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지요. 20년을 곁에 두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바둑을 두면서도 몰랐던 것이었어요. 최치겸이 바둑판을 엎었습니다. 돌이 와르르 쏟아졌지요. 흑돌과 백돌이 마루 위로 흩어졌습니다. 종놈의 헛소리에 놀아나시면 안 되옵니다. 대감마님. 대감이 측근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지금 당장 곳간 주변을 살펴보아라. 그날 밤 곳간 뒷담 아래에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놈의 처소도 샅샅이 뒤져라. 측근들이 급히 나갔습니다. 사랑채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최치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도포 자락이 흩어진 바둑돌 위에 깔려 있었어요.
도리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눈을 감고 있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촛불이 한 뼘쯤 더 타들어갔을 무렵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측근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지요. 대감마님, 곳간 뒷담 아래 땅속에서 이것이 나왔사옵니다. 밀거래 장부였습니다. 최치겸의 필적이었지요. 거간꾼 이름, 곡식양,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조금씩 빼돌린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최치겸, 처소에서 분이의 도장이 발견됐습니다. 몰래 훔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곳간 출입 기록의 분이 이름을 넣기 위해서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를 들고 최치겸을 내려다봤지요. 20년이야. 20년을 곁에 뒀는데 내 눈앞에서 바둑판을 더럽히고 내 곳간 곡식을 빼돌리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구나. 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배신당한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최치겸이 결박됐습니다. 측근 둘이 양팔을 잡았지요. 두고 보거라, 이 꼬맹이. 최치겸이 도리를 노려보며 악담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바둑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치겸이 끌려나갔습니다. 사랑채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대감이 흩어진 바둑돌 사이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늙은 어깨가 축 처졌어요. 50년 바둑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한판이었지요. 대감이 즉시 포도청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분이를 당장 풀어주어라. 무혐의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대감댁 마당에 횃불이 켜졌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조금 전까지 대감 곁에 있던 최치겸이 결박되어 끌려나간 것을 모두가 봤으니까요. 도리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아까 사랑채에서 나온 뒤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움직이면 다리가 풀릴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횃불이 한 번 갈리고 또 한 번 갈렸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분이가 들어왔지요.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낡은 치마 저고리. 며칠 사이에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포도청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분이가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횃불 불빛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둘 다. 엄해. 도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참고 있었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도리가 뛰어갔습니다. 분이 품에 안겼지요. 작은 몸이 분이의 허리를 꽉 감았습니다. 엄해, 나 무서웠어. 엄해 안 오면 어떡하나 했어. 분이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무릎이 풀려 마당에 주저앉았지요. 아들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도리야. 엄해가 미안해.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분이의 몸도 떨리고 있었어요.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도 있었지요. 마루 위에서 대감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늙은 눈가에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 때문에 이 모자가 이렇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한참 뒤 대감이 모자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분이. 예, 대감마님. 분이가 고개를 숙였지요. 아직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내 사람이 내게 누명을 씌웠다. 내가 살피지 못했다.
대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였지요. 미안하다. 분이가 당황했습니다. 대감이 하녀에게 사과하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떨어졌지요. 대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종이 아니다. 양인 신분을 준다. 그리고 대감댁 안채 살림을 맡아라. 정식 직책이다. 분이의 눈이 커졌어요. 종이 아니라는 말.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는 말. 입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대감이 이번에는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도리야. 예, 대감마님. 내 아비가 바둑을 가르쳤다 했지. 예. 3살 때부터요. 5살에 돌아가셨고. 예. 도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지요. 2년밖에 못 배우고도 이 정도란 말이냐. 대감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오늘 마당에서 본 대국, 사랑채에서 본 재현, 최치겸과의 대국. 전부 이 아이가 한 것이었지요. 내가 스승을 붙여주마. 조선 최고의 국수를. 내 재능을 이대로 썩히긴 아깝구나. 도리 눈이 커졌습니다. 하나만 약속해라. 정직하게 바둑만 두거라. 내 아비가 가르친 대로. 도리가 아버지의 낡은 바둑판을 어루만졌습니다. 금이 간 나무 표면이 손끝에 익숙했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바둑은 거짓말을 못한다. 판 위에 다 보인다. 약속하겠사옵니다. 대감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처음 짓는 미소였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더 이상 대감댁 소동이 아니었지요. 조선 팔도에 이름이 알려진 바둑 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승 밑에서 갈고 닦은 실력은 당대 어떤 고수와 두어도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어전기사. 임금 앞에서 열리는 바둑 대회였지요. 궁궐 대전에 바둑판이 놓였습니다. 임금이 상좌에 앉고 신하들이 양옆에 늘어섰지요. 당대 최고수와 도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길고 치열한 대국이었지요. 하지만 끝은 분명했습니다. 도리가 마지막 돌을 놓는 순간 상대가 고개를 숙였어요. 임금 앞에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도리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답했지요. 바둑은 거짓말을 못하옵니다. 판 위에 다 보이옵니다. 소인의 아버지가 그리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관람석 한쪽에 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요. 예전의 낡은 치마 저고리가 아니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윤판서 대감이 앉아 있었지요. 지팡이를 짚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국이 끝나고 도리가 관람석으로 왔습니다. 엄의 품에 안겼지요. 엄의 냄새. 익숙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대감이 지팡이를 짚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갈 길이 멀다. 도리가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지요. 아비가 남긴 건 낡은 바둑판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 위에서 아이는 진실을 배웠고 엄애를 살렸고 세상에 우뚝 섰지요. 누군가에겐 쓸모없는 낡은 판 한 장이 누군가에겐 세상 전부였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바둑판 위에서도 사람 사이에서도.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전에 내려오는 고전 야담을 제가 현대적으로 직접 다시 써 내려간 창작물이었거든요. 조상들의 지혜를 더 흥미롭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대본부터 영상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제 손으로 직접 진행했죠. 앞으로도 문화적 가치와 재미를 담은 독창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